안녕하십니까. 김영산입니다. 아까 박종배 교수님 발표하실 때 20년 전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게 우리 전력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지금 이제 우리 전력시장이 내년에 나이가 20살이 되는데 20년 전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뭐 동맥경화 비슷한 그 상황이 발생해서 시장이 경화된 그런 상태이고, 오늘 세 분 전문가들께서 다 발표를 해주셨는데 공통적인 그 아이디어가 지금은 위기 상태에 이르렀다. 더 이상 이것을 연기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시장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두 분의 또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플로우나 뭐 인터넷상에서 질문을 더 받고 또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인의 공간의 정혜성 박사님 먼저. 장인의 공간 정혜성입니다. 저는 그 현재 시장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 인식을 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신 것처럼 우리 시장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전력시장 설계했던 데 참여했던, 그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젊으신 김수환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죄송하지만 저는 어떤 신속한 해답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뭐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외국 시장 제도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은 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맞춰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김수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온타리오처럼 LMP라든지 멀티플 ED 도입해야 됩니다. 자, LMP 자체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LMP를 하려면 우리는 5분 단위 수요가 필요하죠. 앞에 1시간 동안 5분 단위 수요를 계속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수요 자체가 모선별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분석해 본 적도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5분 단위 수요, 모선별 수요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ED 자체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ED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력기나 양수 같은 발전기들이 다 가격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ED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는 물량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다음에 향후 1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수력 발전기, 양수 발전기 물량이 얼마인지도 밖에서 다 룰을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룰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리고 1시간 동안 유시가 안정되게 되어 있어야 멀티플 ED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양수 갑자기 확 집어넣거든요. 15분 되면 양수 투입하고 합니다. 변동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멀티플 ED 하면 대체 무슨 안정성이 생기냐는 것이죠. 결국 우리한테 맞게 이런 제도들을 하나씩 만들어보고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거에서 굉장히 투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하자는 이유는 누굴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명확히 알자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디테일하게 말을 하자고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수요 예측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수요 예측을 시간 단위로 따져보면 오차고차 10%까지 날 때도 있습니다. 만 메가씩 차이 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요 예측 정보가 외부에 공개가 되나요? 우리는 하루 전 수요만 예측 정보가 공개가 되지 실제 수요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5분 단위 ED 정보라는 게 공개가 되지만 그건 엑셀로 막 자료를 긁어서 썸을 해봐야 겨우겨우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1시간 단위로 하루 전처럼 실시간 수요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 실시간 수요 공개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오차가 클 수가 있죠. 근데 오차가 큰 게 거래소가 수요 예측을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규모 제철 공장이 보통 오후 6시까지 공장을 하는데 갑자기 오후 3시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수요가 뚝 떨어지죠. 그런 걸 우리가 예측으로 알 수 있나요? 그런 거 예측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의 정보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옥경우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규모 수요원가를 정보를 받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 대체 그렇게 수요 예측보다 큰 시간이 왜 발생했는지 그 정보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매 가면 LNG 복합 20대 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시스템 중심으로 우리의 난리지를 쌓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20년 동안 전력시장 운영했잖아요. 20년 동안 전력시장 운영한 노하우는 어디에 쌓여 있나요?
그게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제도 개편을 했죠. 제도 개편했을 때 그 제도 개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도 개편을 해도 그 제도 개편을 왜 했는지 알지도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냥 결과만 튀어져 나오는 것이죠. 외국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시는 것처럼 제도 하나 바꿀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문서가 다 나오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근거로 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시장을 20년 동안 해왔지만 시장에 대한 난리지가 잘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 난리지는 그 제도 개편에 참석한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수환 교수님 젊은 교수님 오셔가지고 시장제도 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통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개통 운영 거래소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관제원들 진짜 잠못 자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통 운영에 대한 난리지가 시스템에 쌓여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난리지 관제원들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 절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서가 없습니다. 아까 온타리오 케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뒤쪽이 뭐냐면 시스템을 개편하고 거기다 훈련하면서 절차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절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원이 바뀌면은 개통 운영 방식도 바뀌어요. 발전기 급전지도 달라지고요. 향후 재생에가 계속 들어와서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절차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이 지식이 자꾸 시스템에 쌓여야 이 절차서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준비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모든 이슈들을 시스템화시키고 물론 전문가의 난리지 필요합니다. 그 부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전문가 난리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될 영역, 전문가 빠르게 처리해야 될 영역과 시스템에 쌓아야 될 영역을 구분해서 지금부터 더 관리하고 절차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은 모니터링 기능이 너무 없습니다. 대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시장은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니터링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투명성과 더불어 모니터링 기능을 충분히 강화를 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단순히 거래소나 한전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수의 워킹그룹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야만이 이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생긴 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성 박사님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추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성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산업기술대 김성수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20년째 거의 제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이냐 시장이 아니냐, 시장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격 기능인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가격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돈을 벌고 그 가격보다 비싸게 만들면 나는 팔지 못해 장사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크게 두 가지 가격이 있는데 S&P가 있고 CP가 있는 거죠. S&P는 우리가 S&P라고 만들었지만 결국 돈을 주는 걸 보면 정산 조정 기능을 써가지고 각 발전회사마다 다르게 줍니다. 돈을. 그러니까 그 가격이 회사별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CP도 그렇습니다. CP라는 게 우리가 적정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용량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복잡하게 적용되는데 그 개수가 적용돼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러면 제대로 용량을 공급했는지 아닙니다. 그게 평가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이 가격이 아니고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발전회사가 자기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거가 내가 발전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만 하는 거고 거의 모든 나라에 이루어지는 가격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비용평가를 통해서 비용평가에 너는 얼마다라고 정해줘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비용이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가격을 결정했고 결국 돈을 얼마나 줄 거냐 하는데 가격 결정기라는 게 따로 있고 결국 모든 결정을 거래소가 잘 해가지고 발전기한테 지시를 하게 되면 계량계획 얼마라고 찍히겠죠. 그럼 단지 그 두 개만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돌아가는 발전기는 콘을 주고 안 돌아가는 발전기는 코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에서는 어떻게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에서 관심이 없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내가 얼마나 어떤 상품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용이 이만큼 들었는데 이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꼬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 시장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승환 교수님이 그 온타리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온타리오도 아마 우리나라 버금가게 이렇게 절대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보기 힘든 시장입니다. 이게 묘하게도 저희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전력시장 설계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참고했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온타리오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유사하게 됐을까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외부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환경, 정부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사결정을 시장의 힘이 아닌 사실은 정치나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력 수급계획인 거죠. 발전소를 내가 져가지고 장사를 해야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수급계획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장사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어떻게 보면 그 3명의 발표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전력거래소 그 고길 팀장이 발표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됐었던 거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바꾸자 하는 그런 논의였었는데, 지금 오길 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길 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용이 아니고 가격을 복원시키겠다라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가 전력시장을 효율적으로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기능을 활성화해서 도대체 왜 나는 장사가 안 되는 거고 나는 장사 잘 되는 거냐, 그거는 시장 가격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온타리오가 우리나라처럼 안 된 이유가 저는 가장 큰 게 그런 지배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온타리오도 정치가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전이 절대적이고 한전 자회사가 상당히 처음에는 뭐 거의 100% 가까이 있다가 지금은 70%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적어도 한전이 굉장히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온타리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오길 팀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방안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정예성 박사님 얘기한 게 뭐 우리나라 수준이 사실은 해외하고 비교하면 아주 턱없이 낮은 수준에 많이 있는 것도 많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거래소 내부에서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명령과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지금까지 해왔던 20년 동안 쌓아온 그래도 어떤 관행이 있습니다. 그 관행에서 대규모 정전이 없었고 물론 2011년에 뭐 공급에 이게 잠깐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위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개통 견직이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쭉 이어져 왔던 건데 지금 뭐 제주도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제세가 늘어나면 내륙으로도 번질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할 거냐? 그거는 아까 뭐 그 박준민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실시한 시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는 거고 누가 이게 책임을 지고 하겠고 그 부분은 결국 거래소 몫이 굉장히 크게 되겠습니다. 거래소 안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하고 새로운 단행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관행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걸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이 상황으로 정체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도 많은 지금 오늘 나왔던 많은 얘기가 벌써 시장 개설하고 한 5년 그 이후에 처음에 CP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 논의했을 때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거의 모든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몇 년 동안 계속 고쳐지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전기요금이 오른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발목을 잡아서 아주 너덜너덜해지는 이런 시장이 지금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박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가 지금 공기 예비율이 높고 유가가 낮아서 한전이 이제 흑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발전회사들이 올해 다 적자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지금까지 누적된 적체된 모든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오길 팀장이 준비한 것 같은 그런 게 빨리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 정산 조정 개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거를 단기적으로 지금 가스복합 발전기를 정산 조정기에서 빼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방향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가스복합 발전기들이 한전 자회사의 가스복합은 다 적자 상태입니다. 그 적자 상태의 이유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비용을 제대로 안 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가스 발전기가 기동 정지를 하게 되면 고온 부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온 부품비가 CP에 들어 있어서 그런 발전기 기동 정지하는 발전기나 아니면 가장 계속 꺼져 있는 발전기가 똑같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꺼져 있는 발전기는 오히려 돈이 남고 돌아가는 발전기는 적자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우리의 성능 시험을 갖다가 처음에 가장 좋은 상태 오버홀 끝나고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매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반응 안 해주다 보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발전기가 돌리면 적어도 변동비 부분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5개월 부장이 한 거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데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현재 SMP 체제를 이제 고수한다고 하셨는데 SMP 체제로 고수하는 것이 물론 뭐 충격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 혼잡 때문에 송전 제약 때문에 발전기가 어떤 발전기는 안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게 돌아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SMP 체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NP 체제로 가는 것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그 부분과 좀 중간 단계로 어떻게 보면 지역별 가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제약이 대부분 지역 단위입니다. 이런 제주도가 어떻다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동해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많이 해야 되는 발전기들끼리 따로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국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는 거고 발전을 덜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발전기는 안 돌아간 발전기 중에 가격 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전국보다 싼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발전기가 들어오지 말도록 유인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수 교수님께서 또 많은 제안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토론자가 두 분뿐이라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발표자들 세 분께서 뭐 추가적인 말씀, 뭐 의견이나 발표상에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세 분 중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네, 김승환입니다. 정혜성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되게 격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는 부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거를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언제 깨닫냐면 저 같은 젊은 교수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인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과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력 산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 산업의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게 왜 매력을 잃어버렸냐라고 하면 그 커리어 측면의 선택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우리는 너무나 큰 챌린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참 힘들고 고달프고, 뭘 하려 그러면 사업자들은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정보 공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저는 시장의 개방 그리고 다양화, 그다음에 신산업의 활성화, 뒤에 2부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같이 물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장과 타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그 중앙의 타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과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초반에는 광장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훨씬 비효율적이 느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맞닥뜨리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타워보다 광장이 훨씬 더 새로운 답을 찾기 쉬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T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있는 랭귀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공론화하고 온갖 사람들이 달라붙어 서로 욕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혜성 박사님 말씀하신 인력 부분하고 투자 한계 부분은 뭐 100% 이렇게 동의를 드리고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사실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에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opportunity를 주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듀티를 주고 의무를 주고 그 의무에 대한 달성도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전력산업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퇴보를 해버린 그런 전문가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TSO가 업리프트를 얼마만큼 줄이는가가 그 사람 샐러리하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 형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개통운용과 가격 결정 사이의 괴리를 줄이려고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냥 몇몇 사람들의 헌신에 이렇게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육지로 이렇게 이제 뭐 5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완전히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전력 산업 전체가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이렇게 뭐 책임을 묻고 하는 것보다는 전력 산업이 사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솔루션을 빨리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게 전력거래소 옥 팀장님 발표한 1단계 부분은 뭐 시급하게 돼야 되고 저는 병렬적으로 중기, 장기 과제를 같이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뭐 여기 우리나라에 인력이 없으면 해외 인력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 사이에 이제 싸움보다는 그리고 뭐 거래소와 한전 사이도 이렇게 좀 벽을 허물고 전력인으로서 이렇게 좀 솔루션을 빨리 찾아가자. 시간이 우리한테 뭐 3년이 있는지 5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감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기하신 문제들이 많이 이제 공감을 가는 것도 많고요. 사실 거래소가 답변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사실 제 슬라이드에 좀 있었지만 어떤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후방적인 개통 운영 절차, 관제 절차, 기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객관화돼야 되고 제도화돼야 되고 투명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실개통이라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문제라서 사실 이 부분도 시간이 걸리면서 지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뭔가 절대적인 자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내부에서 프리어리티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추진을 하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문제는 나온 김에 사실은 저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경영평가 담당이 아니지만 저희 회사 경영평가는 우리 에너지 전환하고도 큰 상관이 없고요. 정전은 직접적으로 상관되지만 정전 안 시키면 뭐 그 외에는 또 상관도 없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이게 평가제도 경직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현재보다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그 통계 모수가 변동성이 훨씬 커졌는데 무조건 수요 예측은 나아져야 돼요. 사실은 그걸 현상 유지하기도 거의 모든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을 텐데 뭐 그런 거라든지 좀 굉장히 억울한 게 많아서 이 거래소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 산업계에 좀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국회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력산업의 생존 문제하고 가까울 정도로 변환이 있다는 걸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전력거래소도 20년을 맞이해가지고 전반적인 내부적인 검토와 아울러 아마 지금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거래소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밸류 체인에 있어서 발전부터 소비자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가리고 프리오리티를 마련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거, 그다음 같이 할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혜성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시장 거버넌스도 전체적으로 좀 열어놓고 미국 ISO처럼 이슈들을 좀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기 소속하고 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예, 저는 저기 그 하남에 있는 나래 에너지 서비스의 대표로 있는 권교섭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들으니까 그동안 한 2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그 전력 산업에서 새로운 그 제도 개선의 어떤 한 줄기 그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뻤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는 지금 그 현재 그 단상에 계신 분들이 발언하실 때 주로 한전과 한전 발전 자회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작년에 2019년에 그 발전량 기준으로 했을 때 27%가 그 민간 발전 민간 회사들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더 이상 전력 시장의 그 문제가 한전과 그 한전의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이 시장 안에 숨쉬고 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민간 발전의 존재와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같이 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올 상반기에 저희가 그 조사해 보니까 8개 저희들 비슷한 소재에 있는 업체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에스콘 그래서 개통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저희들이 발전을 한 경우에 작년의 경우입니다. 한 해에 8개 업체 평균적으로 손실을 이 부분만
평균적으로 33.4억 원을 갖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개통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익을 위해서 돌았는데 각 한 개 업체당 34억씩 손해를 봐야 되는,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특히 그 옥결 팀장님 아까 그 저기 대책을 말씀하실 때 이 에스콤 부분에서 이 비용을 현실화시켜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고민하셨다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 국회의원님도 계신데, 저희 그 LNG 발전이 그 청정 에너지원으로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연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남발전소 같은 경우 2016년도에 85%가 돌아갔습니다. 가동이 85%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62% 돌았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저희들이 650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가동을 안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지도 않고 전기도 생산하지 않고 이렇게 적자를 보고 했다면은 저희가 뭔가 못나서 그런 건데, 이렇게 평균 70% 이상의 높은 그 저기 사회적 기여를 했는데도 이 적자를 본다는 거는 뭔가 시스템에 잘못돼 있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오늘 옥결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 제도 개선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석탄도 5% 그 리저브하고 LNG도 5% 리저브 하는데 코프로 그걸 보상을 하니까 우리 하남발전소가 S&P 80원인데 우리가 입찰 단가 79원이라 했을 때 코프 단가 1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석탄 발전은 40원에 입찰해가지고 80원에 낙찰 받으면은 그 자기 리저브되어 있는 걸 갖다 가동하면은 그게 킬로와트아워당 40원씩 돈을 받고 우리는 킬로와트아워당 1원씩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평균화해서 같이 보상하겠다 하는 거, 똑같은 서비스에 똑같이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번 개선 대책이 제대로 그 타임리에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그 힘든 점과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한 분 더 코멘트를 받고 하겠습니다. 그 옥결 팀장님 그 설명을 듣고 지금 그 개선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제약을 가격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약이 종류가 몇 개가 있잖아요. 예비력 제약도 있고 자기 제약도 있고 발전기, 그다음에 이제 송전 제약이 있는데 뭐 송전 원작, 이 송전 원작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 예측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재생에너지 출력도 지역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부터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여튼 디테일에 들어가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유닛 커미트먼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운전을 하도록 나오는데 실제로 오퍼레이터들이 그렇게 운전을 하지 못할 때 거래소에서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그러니까 그 가격 결정 발전 계획이 실제 그 제약하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가지고 갈 건지, 그런 실제 현실적인 고민도 상당히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전부터 조금씩 개선을 해 나왔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보이십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질문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그 옥길 팀장님한테 질문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답을 좀 해주시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나래 에너지 서비스에 말씀하신 거에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도 개선을 바꾸는 거는 시오프는 말씀하신 대로 석탄 개별 연료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석탄한테 유리했던 거고요. 적어도 이제 보조 서비스 정산으로 용량 가치로 뽑아내면 그 디테일은 뭐 좀 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공통 단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억울한 부분들은 없어질 거고 그리고 기존에 못 받았던 것 대비는 많이 좀 나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아지는데 그건 오퍼 문제고요. 또 하나 제기하신 온 문제.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제도 개선에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그건 제도 개선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세 가지 관점이겠네요. 크게 보면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 극단적으로 뭐 가격 입찰을 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현실이 못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연료비에 대해서도 용량만이 아니라 어떤 적정 마진 요인 그런 부분들을 좀 가산을 하든지 하는 어떤 연료비 평가 방식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연료비 평가를 안 바꾼다면 예를 들면 에스콘에 해당되는 어떤 정산식의 어떤 에스콘에 대해서 적정 마진 요소를 넣는다든지 현실적인 어떤 방안은 그런 논의가 가능한데 앞에 정혜성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런 현실적인 방안은 별로 논의가 안 되고 이야기가 되면 언론에서도 무슨 가격 입찰 도입하자 뭐 이런 사실 갈 수 없는 길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을 직접적으로 제 범위는 아직 제가 포함 안 시켜놨지만 이 부분을 저희 전사적인 TF에 한번 올려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영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송전 혼잡을 고려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수요 예측이란 이런 거를 사실은 지역별 가격을 완전히 한다면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되지만 사실 현재도 저희 전력거래소가 네트워크 에너지 시설 할 때는 당연히 지역별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하겠죠. 그게 이제 지역적인 어떤 가격을 할 만큼 뭐 그렇게 완전히 정확하냐 이런 거라고는 뭐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 실개통을 돌릴 때 무리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관제센터라든지 저희들 개통 해석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그건 고려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고려해서 운영 발전 계획을 짜는데 다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 네트워크 모델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LNP라든지 뭐 아까 김동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조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 단계에서 제가 구현을 안 한다는 것 뿐이지 그게 운영 발전 계획에 안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항상 들어 있었던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우리 온라인 유시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저도 엔지니어지만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모델링을 잘해서 완전한 자동화를 하고 심지어는 AI가 온다 하더라도요. 모든 실개통의 요소를 다 완전 자동화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동화해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안정화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즉 관제원과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지 보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작업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한 어떤 장기 시장 개편이 후방적인 운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많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빨리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해외 그냥 다뤄온다고 물건 하나 들어온다고 될 게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게끔 안정화 작업이 꽤 상당 기간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유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 교수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실제로 되고 있고요. 최적화에서 나온 결과들을 실제로 관제원들이 보면은 일정 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들일 수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발전의 특성 정보 같은 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 관제원들이 쓸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시스템을 파라미터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관제원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발전기 우선순위 같은 것들과 최적화는 다른 답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예비력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답을 찾다 보니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답이 나왔을 때 최적화 나온 대로 답을 쓸 거냐? 아니면 관제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쓸 거냐는 제가 볼 때는 그건 향후에 교정을 해나가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최적화 답이 좋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춰가는 데에는 꽤 많은 조율이 필요하고 적어도 저는 그 기간이 한 1, 2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전제약 관련해가지고는 스텝 바이 스텝 좀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충남 지역하고 영동 지역의 제약부터 좀 우선적으로 체계화를 하자. 거기서 업리프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리프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 업리프트를 뭐 보조 서비스 비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추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유시 결과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체계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봉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원자력이나 석탄이 항상 터놓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크게 뭐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느 LNG를 켤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나 휴리스틱이 하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석탄하고 원자력이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 시스템 베이스로 빨리 전환을 해야 디펜스가 가능하다. 그럼 각각 사업자, 어느 석탄 사업자가 나는 왜 꺼졌느냐에 대한 시스템 디펜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실시간 유시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별 가격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걸 기반해서 가격을 만든다고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발전 계획을 짤 때 예를 들면 그 충남 지역에서 발전에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제약을 넣는 형태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섀도우 프라이스가 나오는데, 그 섀도우 프라이스만큼 반영해가지고 가격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수요를 꼭 반영 안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행히 지금 판매 경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기준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 논의가 이제까지하고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거로 나가는 걸 봐서는 시장 개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뒷불에서 먼저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발전회사 직원입니다. 앞에 나래에너지 대표님 말씀대로 복합 발전기가 돈을 못 버는 거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발전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발전회사도 거의 적자보다가 뭐 저유가되거나 이럴 때 간혹 흑자를 봅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도매 전력시장을 개선하자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잘 쓰자는 얘기 같은데요. 목적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전회사나 한전에 그 비용을 충분히 보상 못 받는 이런 희생 위에서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시장이 개선되게 되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될 요인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분한테 특정해서 질문하실? 저는 옥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기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슬라이드에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전력 거래 대금 영향 분석이라고 2개월 정도 잡아놨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기본 설계한 초안을 가지고 그 작업을 계속 전사적으로 논의하면서 완료할 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을 시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시장 가격에 따른 정산 제도의 변경을 고려해서 재무적인 어떤 영향이 어떨지도 어느 정도 시산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는 뭐 예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지나치게 뭐 현재도 대비해 가지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간이 좀 걸려서 충분히 1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많은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디테일에 따라서 여전히 유동성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거는 좀 포괄적이지만 그 디테일이라는 거는 직접 예를 들면 정산 산식이면 수식이 정확하게 바뀌는 건 민감하거든요. 사실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민감도 분석까지도 저희들 좀 충분히 계속하면서 이제 시장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저기 다음 질문 저기 우리 전기학회 회장님 예. 마이크 좀 여기. 예, 그냥 되는 거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전기학회 최재석 회장입니다. 저는 우리 감동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우리 김성환 교수님 절대 젊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력 산업은 항상 매력적입니다.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혜성 대표님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는데 한탄에 가까운 그런 말씀은 좀
제가 뒤에서 많이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력산업, 16년 전에 우리 전력산업 이 사이샘 발족 때부터 우리 이렇게 좀 참석 가끔 해왔는데 중간에 좀 빠졌지만은 굉장히 열띤 토론에 오늘 굉장히 저는 감동받고요. 여하튼 우리 김성수 교수님의 그 가격이 아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프라이스 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거는 우리 전력 시장이 지금 그동안 16년 동안에 거의 20년 가까이 하나도 진화가 안 됐어요. 그죠? 이건 저도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요. 여하튼 전기학회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잘하는 데까지는 힘을 다하고요. 우리 그 박종배 교수님한테 특별히 제가 미션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전기학회 전력정책위원장이신데요. 좀 몇 년간 했어야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합니다. 아까 다름이 아니고 진짜 적기라고요. 적기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좀 느꼈던 점인데 우리가 진짜로 지금부터 이제 시장 체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게 지금 안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저갈 것 같아요. 우리 그 지금 아까도 뭐 유럽, 미국 하는데 16년 전에는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막 얼마나 그 저 연구도 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본보다도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받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전기학회에서도 필요하면은 제가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전력정책연구회 안에 정말로 이제 프라이스 체제로 가는 그러한 시장 체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좀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예. 혹시나 또 차후에 시간이 없지만은 학회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정 대표님,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기 학회장님의 격려와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꼭 제가 한마디 꼭 예. 정기위원장님께서 정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마이크 해주세요. 안 들리죠. 죄송합니다. 그 오늘 여기 몇 분이 그 용량 요금, 용량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뭐 지적하셨는데 그 몇 년 전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은 왜 안 돌아가는 발전기에서 돈 주느냐?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1%도 가동이 안 된 발전기가 용량 조금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래된 노후 발전기고 굉장히 비싼 전류를 쓰고 효율도 나쁜 발전기들인데 지금 만약에 이게 민간 발전기가 이제 수명이라는 법적 수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앞으로 40년, 50년, 60년 그런 상태로 계속 돌리겠다. 강박상 다 된 발전기가 그렇게 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김성수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돌아가는 발전기 손해 보고 안 돌아가는 발전기는 이익 보고 그다음에 또 좀 최근에 전력 설비가 여유가 있는데도 용량 요금이 그냥 그러면 좀 시장만 반영해서 좀 내리든지 모자랄 때는 올려주고 그래서 어떤 그 박종희 교수 씨가 좀 용량 시장 장기 용량 시장처럼 그 어떤 그 전력 발전 사업 진입에 사인을 줘야 되는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발전 사업은 다 적자 본다는데 상당히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발전 사업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용량 시장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김성수 교수님이나 박정배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용량 시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워낙 이게 준비 시간도 필요하고요. 적어도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이해관계 조정하고 뭐 이거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당장 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 용량시장 만들어가면 들어올 설비가 있어야 이게 뭔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좀 미진수기 때문에 급하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읽은 그 논문에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전력시장 개선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여정이다,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은 조금씩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이유에서 이제 진화의 과정을 멈춰버려 가지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많이 뒤떨어진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이제 갑자기 바꾸려니까 굉장히 힘들다. 인력도 모자라고 너무나 큰 임무가 앞에 닥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계속 미루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정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단기적인 개선안은 이미 거의 나와서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나온 중장기 과제들도 계속 오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화가 계속 이루어져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